알아볼 텐데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이 계셔야겠죠? 현재 강북성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계신 조성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저희 그 불면증 영상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뭐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어요. 저도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7개월 돼가지고요. 출근해서 병원 일하고 퇴근해서는 아기 둘 보고 뭐 이러면서 네. 지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그 정신건강 강좌 주제랑도 좀 약간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제 경험담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이론적으로도 아니면 진료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때 불면증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성이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산후 우울증을 걱정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산후 우울증이라고 말들은 많은데 그 산후 우울증이 뭔지. 이제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감, 포스트파툼 블루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산후에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 우울증을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이야기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겹칠 수 있고 일반론에도 맞닿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우울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나는 안 우울했다 이러셨나요? 우울해보신 적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 기분은 지금 우리 김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올라오는 기분은 내려오게 돼 있고 네. 내려오는 기분은 올라오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누구는 우울감이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보면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우울한 감정은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우울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이 안 돌아가고 뭐 주부가 일을 못하고 양육을 못하고 회사원이 회사 가서 일을 못하겠고 학생이 공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하던 일상생활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후에 이제 산모가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 우울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잠깐 우울하다 마는 건 이제 우리가 산후 우울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정이 가는 정도가 되고 나면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좀 이게 우울해하는 거 가지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울감인지 우울증인지는 또 이제 정확히 판단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그 산후 우울감과 우울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을 겪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심하면 아까 그 우울증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울증이라면 그 어떤 분들이 보통 산후 우울증에 걸리시는 건가요?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출산이 아니고 둘째, 셋째를 낳고 계신데 예전 출산 때 기분 변화를 굉장히 심하게 경험하셨던 분, 아니면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분, 불안장애를 앓고 계셨던 분,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산후 우울감을 굉장히 심하게 산후 우울증을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 엄마도 옛날에 고생했다더라 뭐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게 산후 우울감이 어떻게 보면 바로 급격히 나타나는 이유 중에 뭐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경과 관련되어서 월경 주기와 관련해서 기분 변동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임신이라고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축하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고귀한 일이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출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귀한 과정이지만 사회적 지지를 사실은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미혼모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줄 부분이 좀 적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낳고 뭐 선생님도 이제 아기 좀 커가서 이제 좀 살만하시죠 그래도.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저도 우울감이 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뭐 제도적인 거,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좀 도와줄 형편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사회적 지지가 약한 경우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원래 아까 제가 불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강박적인 부분이나 불안도가 좀 높으신 분들도 사실 좀 네. 취약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분유 막 1mm만 막 어긋나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왜 이 한 모금을 안 먹지 뭐 예. 그게 어긋나는 거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힘들어하시면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또 애를 하나 낳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변화가 되게 크게 뭐 집도 사실은 구조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걱정이 막 끊임없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산후 우울증을 우리가 쉽게 네. 네. 경험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다 지금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우울증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산후 우울증은 이게 본인이 그 결혼을 해서 애를 갖지 않는 이상 또 쉽게 또 접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의 좀 특징? 그 산후 우울증만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원쌤은 그 아기 낳았을 때 뭐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뭐 있던가요? 일단 책임감이 좀 생기고 이 애를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됐어요. 내가 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부터 내가 이 애를 잘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좀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가 낳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온 축복으로 막 불꽃이 막 터지는 거 같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도 물론 일부 있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걱정. 그쵸, 걱정.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뭐 다 알겠고 네. 와이프 수고했고 네. 와이프도 어떻게 더 해주고 싶고 네. 근데 이 아이와 이 와이프 뭐 이 가장으로서의 뭐 이런 느낌 우리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아이의 가장 최전선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우울하고 좀 대비되는 점은 걱정이 좀 많고요. 뭔가 네. 좀 집착하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일단은 뭐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이제 강박적인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분유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애 씻기는 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거기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믿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면 더 피곤하고 이런 거죠. 또 하나 약간 특징적인 거는 그 왜 우리가 100일의 기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00일쯤 되면 애가 수면 시간도 좀 늘어나고 맞아요. 먹는 텀도 좀 늘어나고 네. 하니까 덜 힘들다는 얘기인데 일단 산후 우울은 되게 체력적으로 지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막 힘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 산후 우울은 특히 못 자고 못 먹고 본인 못 씻고 본인을 돌볼 틈이 없고 여기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사라지고 있는 본인 정체성은 없어지고 나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이 상황 이 사이 안에서 생기는 갈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괴로움을 호소해도 되나?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건가? 이런 자괴감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오는 그 차이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본인의 감정 사이 그 괴리감 이런 데서 오는 막연한 죄책감 같은 것들도 사실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일반 우울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후 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우울이라면 본인만 생각한다면 산후 우울은 이제 아이와의 그런 생각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생기는 뭐 미래의 이제 계획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 판이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 강박적인 육아 태도,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치면서 생기는 것들, 부수적인. 맞아요. 엄마들은 사실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제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 죄책감이 심해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엄마는 없거든요. 그렇죠. 즉 본인이 오는 그 격차, 괴리감에서 오는 것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칭찬해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게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네요. 내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완벽한 엄마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성립 불가능한 거고
뭐 그런 존재 자체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같이 성장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포인트 같아요. 음. 예, 많은 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 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산후 우울증, 만약에 산후 우울증 같다 하면은 그 무조건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너무 힘들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고 너무 짜증이 나고 울음이 날 정도고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이 못 키우겠고 아니면 또 아이를 약간 좀 해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네. 있어요, 사실. 해쳐야 된다? 네.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심하신 분들. 또 하나는 이제 뭐 환청이라든지 만상 같은 게 동반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이래도 무조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내가 지금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이 고생스러움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네. 조언을 받거나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도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헷갈리시면 모르겠으면 일단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내다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때는 일단 전문가를 만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단 산후 우울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되게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가보자고 할 때는 그냥 믿고 와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믿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의 친정엄마, 음, 아니면 나의 남편, 네네. 아니면 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꼭 가보자.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추천을 몇 번 들으시면 저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 산부인과에서 그 이제 좀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그 약도 처방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간만 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그 치료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인식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정신과에 가는 거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좀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네, 항상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산후 우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우울하다고 인정하는 게 결국에 뭐 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치료를 위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한 네. 양지로 나오는 것 같은 네. 첫걸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분들은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한번 가보시기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고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산후 우울이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 그거를 다 뒤집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가장 1번 우리가 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좀 이렇게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못 자고 못 먹고 막 샤워도 못 하고 이러고 지내는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애는 맨날 엄청 씻겨요. 애는 맨날 엄청 씻기는데 엄마들은 막 씻지도 못하고 있고.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주말에 잘 샤워 못할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틈이 나면 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여유를 좀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일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뭐 친정엄마, 형제자매 잠깐 도움을 받아서 잠깐이라도 좀 잠도 좀 통잠도 좀 몇 시간씩 자고 샤워도 좀 하고 밥도 네. 좀 이렇게 좀 사람답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을 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애가 2시간, 3시간마다 먹는다 치면 밤에 보면 한 2번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 8시간 정도로 통장으로 하면 2-3번 정도.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 엄마가 한 번 교대로 하면 그래도 한 4-5시간은 통장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겠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무리 직장 생활해도 그렇게 한 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유 타주고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30분이면 되니까. 그럼 내가 30분 덜 자고 이런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뭔가 세팅.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역할 분담을 하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와이프가 먹이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남편은 막 또 이렇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옆에서 눈 뜨고 있고 남편 먹이는데도 맞아요. 와이프 따라가서 뭐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될 땐 쉬고 네. 일을 해서 투입이 돼서 육아를 할 때는 하고 이런 좀 태도도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화로 잘 정해놓고 규칙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남편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만 있게 되는 눈만 뜨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남편분들은 이제 보니까 그 아내분과 상의를 해서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느꼈는데 저는 그래도 주말에는 지금 첫째는 이제 6살인데 6살에 키우는 때 네. 저희 종로센터장 할 때 네. 한창 키울 때 네. 주말에는 저희가 센터 일을 뭐 하진 않으니까 네. 평일엔 바빠도 네. 주말에는 아이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욕도 저는 되게 많이 시켰고 지금도 저는 딸이랑도 이렇게 목욕도 잘 시켜주고 잘 놀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평일에 안 하다가 주말에 딱 하려고 그러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프가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목욕을 시킬 때. 그쵸. 뭐 하고 뭐 하고 뭐 그쵸. 하고 네. 옷 안에 뭘 하고 이렇게 시킬 때 엉덩이 시킬 때는 아이를 어떻게 앉히면 좋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고 이런 걸 할 때 남편들이 몇 번을 같이 참여했어도 남편도 밖에서 막 하다 보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와이프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잘 기다리기도 하고 조언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짜증내거나 아직도 이런 거 몰라 이런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잘 참여하게끔 잘 꼬실레이션을 잘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들도 본인이 조금 더 편해지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을 믿고 그 남편이 약간 서툴 수는 있어도 그걸 좀 참고 기다려주면은 어느 순간 남편이 능숙하게 또 일을 해내겠네요. 그럼요. 남편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족 내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네. 약물 치료는 좀 어느 기간 동안 좀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약물 치료는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고 불안하고 막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뭐 저희가 몇 개월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저는 보통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이 잘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네. 약물을 감량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면 금방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가 우선은 아닌가 봐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그 세팅 먼저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 개입할 요소들이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절대 손에서 못 놀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입원도 권유하기도 해요. 심하면 입원해요? 심하면 아이하고 분리시켜서 네. 그러지 않으면 이분은 절대 안 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보호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해보고 이 사람이 이 엄마가 며칠 집에 없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입원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일단 약물 치료가 맨 처음 우선은 아니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을 때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하되 약물 치료를 받음에도 또 증상이 좀 많이 심하다 할 때는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할 수도 있다. 네,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네. 이제 충분한 용량을 써야 이건 제가 환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충분한 용량, 충분한 기간을 써야 약을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지지부진하면은 오히려 막 약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약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필요한 기간, 충분한 용량을 쓰고 증상 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빨리 줄이는 게 약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약을 조금 먹다가 본인이 좋아진 것 같다는 착각에 의해서 또 치료를 안 받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해진 거하고 증상이 다 좋아진 거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실 때는 사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그렇죠. 잘 지내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와요. 근데 약을 치료를 하면 반짝 살만해져요. 이 살만해진 걸 다 나은 것과 혼동을 할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자의로 약물을 중단하면서 다시 재발하고.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 이제 2부는 마음 챙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실천하기 전에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후 우울증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음 챙김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생뚱맞게 무슨 마음 챙김이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교수님께서 설명해 근데 주시죠. 우리가 이제 산후 우울의 마음 챙김이라는 거를 잘 써먹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거창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나가 좋은 엄마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내 마음을 먹는 법, 내 마음을 잘 챙기는 법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기다 보면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적절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 마음 챙김이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그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저희는 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